예. 자, 우리 74쪽에 13번 한번 보시면요. 아마 문제를 앞부분 쉬울 텐데 이 생각하세요. 뭐 기능적으로 공부한다면 내가 틀린 문제만 딱딱 골라서 해설 듣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맞은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사고 과정이나 접근 방법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셈 치십시오. 그죠? 그것도 도움이 되니까 틀린 문제만 볼 게 아니고요. 자, 13번 한번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부정형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빠르게 보죠. 그죠? 뭐, 세기가 나와 있죠? 16세기 인쇄술과 종교개혁. 그죠? 그 다음에 15세기 말의 인쇄업, 대금업자의 관계, 그리고 이제 유럽의 상인들 사상과 책 유통, 그리고 15세기 후반부 라틴어와 인쇄술 관계 같은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 16세기 인쇄술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지문이 길지는 않아요. 한번 가보죠.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도입했을 때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했고 자주 교체해야 됐고 노동비용과 종이값도 비쌌고 막대한 투자금의 회수로 오래 걸렸다. 결국 15세기 말 해가지고요. 시기적으로 겹치는 게 벌써 2번이 나와요. 인쇄업은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다. 돈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종속됐다라는 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대금업자고 종속된 게 금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얘기니까 살짝 용어만 바꾼 거예요. 2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책은 생산 원가의 2~3배의 이윤을 남기는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적 한계를 넘어서 그죠? 최근 상인들의 교역로를 따라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 사치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상의 교환이 촉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교환이 촉진되었다. 뭡니까? 3번 역시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사상 교환이 촉진된 거지 사상의 교환을 위해서 책을 유통한 건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목적과 수단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5세기 후반부에는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기에 라틴어로 된 종교서적이 인쇄의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거. 지금 보세요. 라틴어는 이미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라틴어로 인쇄된 게 인쇄의 주류를 이루었대요. 근데 4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쇄술 때문에 뭐가 중요해졌다? 라틴어가 중요해졌다. 선후관계가 잘못 설정돼 있죠. 라틴어는 인쇄술 이전부터 이미 했던 겁니까? 중요했고 그래서 인쇄할 때도요. 라틴어가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1517년 이후에 뭡니까?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번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 찾는 거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설마 1517년 16세기 이거 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런 거 큰일 나요.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여야만 하죠. 그죠? 1517년 16세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한번 가보죠. 부합하지 않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지문이 좀 길기는 해요. 좀 끊어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보셨으니까. 그죠? 선택지 2번, 4번 보니까 일단은 이걸 갖춘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 인터넷, 그죠? 사물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죠? 뭐 하고 있어요? 기존의 인터넷과의 차이점이 있다. 사물 인터넷과 기존의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문단의 넷째 줄 잠깐 보시면요. 우리 교재 그대로요. 전 세계 컴퓨터를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전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바로 뭐가 확인이 됩니까? 4번 확인되죠. 그죠? 차이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줄에 이제는 전원이 있었던 전자기기나 기계 등은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 새롭게 센서 배터리 통신 모듈이 부착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니까 2번과 4번의 정보가 1문단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잡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택지 1, 3번 보면 그죠? 사물 인터넷 개념 파악하는 것과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 그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사람 수준의 지능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 문단의 첫째 줄부터 보면 요건 잘 읽어야 되죠. 자, 현재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를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라고 끝까지 봐야 되죠. 그러면 이를테면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릇됐다는 거니까 사물 인터넷은 뭐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릇된 것이다. 그럼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 꼭 사람만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소통하는 거,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그릇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개입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개입해선 안 된다는 건데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떻다? 그릇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4번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 보면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디에? 공통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선택지 1번의 내용도 뒤쪽에서 확인이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 구성할 때 선택지 1번이 전반부에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선택지 첫 번째 나오는 선택지를 글의 끝부분에서 확인하게끔 하는 것도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한번 가보죠.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죠. 희극의 발생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쉬운 것들 조금만 더 봅시다. 1번부터 보면 배려 구성하고 4번에 프로이트 나와 있는데 일단 배려 구성, 희극과 감성, 그 다음에 희극 발생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함이 웃음을 유발한다. 결함과 웃음, 그리고 프로이트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 육체 활동에 힘을 쓰는 상대가 희극적이다라는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거죠. 자, 희극의 발생 조건에 대해서 배려 구성은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 등을 꼽았다라는 거. 이거 되게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건. 그냥 앞뒤 순서만 바꾼 거고요. 즉,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들 중 한 개인에게 모든 주의가 집중되도록 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 그러면 희극은 뭐예요?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뭘 행사하는 겁니까? 감성은 침묵, 지성만을 행사. 근데 1번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희극을 얘기하면서 감성이 표출됐다라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희극에서 집단의 감성은 침묵한다고 나와 있죠? 걸러낼 수 있을 거고요. 쭉 이어서 보죠.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장치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이다. 몇 번 확인됩니까? 3번 확인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가보죠. 프로이트의 말이 나오죠. 이와 관련해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그 인물이 육체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의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 그죠? 그때 우리가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 활동에 힘을 쓰면은 사람들이 웃게 된다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내용 바꾼 건 없죠. 16번 같은 문제는요. 의외로 좀 틀린 분들 계신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드린 채점표에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상중하 표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적 읽기는 하가 되게 많고요. 추론적 읽기는 중하고 상이 좀 섞여 있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문제 난도에 비해서는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보세요. 어차피 뭘 묻는 겁니까? 주정이니까 글 전체 읽으면서 핵심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면은 1문단에 그죠? 동물들의 행동을 얘기해 주면서 여기 잠깐 보죠. 이러한 생존 방식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주장 묻는 거니까 역접 이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설명,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 글의 입장은 뭐예요? 생명체들은 환경 개변에 어떻다? 능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라고 해가지고요. 인간을 사례로 해서 핵심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인간도 생명체의 하나의 사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인간에 대한 겁니까? 생명체에 대한 겁니까? 생명체에 대한 거겠죠. 따라서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엉뚱하게 4번이나 1번을 택하면 안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글의 구조에서
어떤 사례를 든다는 것은 이 사례를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이런 문제 풀 때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선택지에서 주장으로 적절한 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선택지 4개 중에 2개 이상의 선택지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학습했었나요? 어떤 원칙? 사례 자체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어떤 거? 포괄적인 거.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인간의 사례라는 것은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생물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인간을 사례로 해서 결국엔 생명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살짝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원칙 확인하세요. 그죠? 적절한 거나 주제 찾을 때 확인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어떤 거? 포괄적인 것. 즉, 사례 자체가 주장이나 핵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칙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역시 주장으로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거니까 제시문 바로 한번 보죠. 그죠? 일단은 1문단에서 복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에 아까도 사진 나와 있지만 그 반고흐 달력이나 엽서는 다 하나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풀려가지고, 그죠? 반고흐 사망한 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런 엽서나 다이어리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죠?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흔히 갖고 있기도 하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유들 중에서 제일 아끼는 건 피카츄 다이어리입니다. 역시. 그죠? 빈센트 반 고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카츄 다이어리. 예. 그거 되게 레어템이에요. 잘 없어요. 제가 그걸 95년에 샀던 거니까 안 버리고 갖고 있거든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샀던 게 비웃지 마세요. 카드캡터 체리 다이어리가 또 있습니다. 카드캡터 체리 모릅니까? 캐치유. 그죠? 원래 그래서 일본 만화는 그 카드캡터 사쿠라라고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카드캡터 체리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에 그 카드캡터 체리 사진도 있고 피카츄 다이어리도 중간중간에 포켓몬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팔면은 큰 돈 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요? 쓰면 소용없나? 그죠? 그 되게 소중하게 썼었는데. 그래서 95년도 제 삶의 기록이 피카츄 다이어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아직. 그거 보면서. 그죠? 어디서 뭐하고 언제 누구 만나고 보면은. 근데 가만히 보면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얘가 누구였지? 말하면서. 그죠?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복제기술 얘기하면서 주장이니까 보죠. 노란색 볼게요.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에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속성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왜 선택지 1번 보면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그저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떻다?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1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복제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아니죠. 그죠?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뭡니까?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때요?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다른 속성을 갖게 할 수 있고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런 것을 기대해 본다면 4번에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말은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18번 보면 자 전개 순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하고 뭐 먼저 봐야 돼요?
기억과 리을,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순서 문제 볼 때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정한 구조, 논리치기를 갖고 일정한 구조는 시간적인 순서나 공간적인 순서, 논리치기라는 것은 문제와 해결책 이런 거 갖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기억하고 리을을 비교해 보면 기억은 언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차피 기억, 리을 둘 중에 하나가 처음이니까 1700년대 중반에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그러면 일단 기억은 1700년대 중반이니까 18세기 중반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 19세기니까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기억이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죠. 니은에. 그러나 미국은 뒤집어주면서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적어도 니은 앞에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니은 앞에 그죠? 미국이 뭔가 우위를 갖고 있는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 거기에서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 기억하고 화제가 비슷해요. 그죠?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소득은 계속해서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미음에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초기 정착기의 풍요로움. 그러면 초기 정착기라면 당연히 19세기겠어요? 1700년대이겠어요? 1700년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재 면에서 봤을 때 뭐가 뭉쳐 있어야 됩니까? 기억하고요. 디귿, 그 다음에 뭐가? 미음이 뭉쳐 있어야 되는 게 적절하죠. 그죠? 게다가 2번은 보면 기억, 디귿, 미음 사이에 갑자기 몇 세기 들어가요? 19세기. 우리 왜 19세기를 두고요. 갑자기 어디에서 미음에서 이처럼 초기 정착기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뭉쳐 있고 적어도 그 다음에 19세기 리을이 나중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이 문제 접근하기 편한 건 얘 뭉쳐있고 19세기가 나중에 나오는 게 몇 번밖에 없기는 해요. 1번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어보면 리을 다음에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 우위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 뒤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얘는 특별한 트릭은 없어요. 그죠? 일단은 비슷한 시기, 시간적 순서 모아둔 거.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이 문제도 제가 2020년에 현장에 가서 그 시험 봤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올해는 못 갔습니다. 그죠? 올해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토요일에 일요일에 수업하느라고 그죠? 매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내년엔 가고 싶은데 그죠? 틀리고 맞고 어때 그 시험 보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르거든. 그게 나중에 시험지 나와서 혼자 조용히 풀어보는 거하고 수험생들 틈이 껴가지고 그 약간의 저도 긴장되거든요. 할 것도 아닌데 나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속에 섞여서 푸는 거하고 문제에 대한 감각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풀어보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고민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겠다가 잘 보이는데 나중에 혼자 편안하게 다 공개된 상태에서 풀어보면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답도 공개. 내년에 주말에 수업이 없다면 가야죠. 기태형을 찾아라 해야죠. 그죠? 주말 수업 없다면 가야죠. 다들 막 기도하나 봐요. 번기 때 틀려라 이러면서. 그죠? 심지어 제가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하도 거기 가서 실시간으로 답 올리고 그러는 게 부러웠던지 모 강사가 들은 얘기예요. 모 강사가 갔대요.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간 모양이에요. 갔는데 가서 풀고 나서 답에 자신이 없어서 오픈을 못 했는데 어차피 답은 2시면 나오니까 오픈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게 누군가 재밌다고 들려준 얘기예요. 무려 6개를 틀렸답니다. 국어 시험에서. 그래서 그럼 오픈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1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시험 보러 가려고요. 하기 전까지는. 그죠? 예. 반응 왜 이래?
이미 1탄인데 이렇게 해야 저기 우리가 얘기가 이어지죠. 어? 아, 그죠? 그렇지. 이걸 바랐던 겁니다. 그죠? 아니,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 현장에서 그 파악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그 만용을 부리는 거죠. 자, 19번도요, 순서 문제고요. 바로 선택지 보죠. 뭐나 뭡니까? 나와 라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 보니까 인간의 소통 방식 중 얘는 일단 인간의 소통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게 면대면 소통이다가 나고요. 그다음에 라 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면대면 소통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음성, 몸짓, 그 다음에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거 여러분들은 저하고 방법론을 학습했기 때문에 나가 먼저인지 라가 먼저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나가 먼저예요. 그죠? 왜 그렇죠? 우리 이거 있었죠? 보세요. 해볼게요. 인간의 소통 방식 A, 면대면 소통 B, 면대면 소통 똑같이 뭐예요?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서 라로 이어지면 인간의 소통 방식 중 면대면 소통이 있고 이런 면대면 소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라에서 나로 이어지게 되면 면대면 소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간의 소통 방식들 얘기하다가 다시 뭐로 돌아와요? 면대면 소통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한 편의 글을 구성할 때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애들은 뭐 있어야 한다? 뭉쳐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글에서는요,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라가 이어져야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유사한 소재, 면대면 소통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게 나라로 이어져야만 뭡니까? 뭉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그래서 1, 2번 나와 있고요. 나머지 위상 보면 가는 되게 편한 게 이처럼 면대면 소통에는 뭐 시공간에 제약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제약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뭡니까? 라 아니겠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의미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죠? 시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에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그랬으니까. 제약이 있고 그러나 벗어나 해가지고요. 당연히 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글 안에서는요. 나, 라, 그 다음에 가, 그리고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여기서 별건 아니지만 비슷한 소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애들끼리 뭉쳐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죠? 그것도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세트의 마지막 문제네요. 20번이요. 역시 전개 순서 나와 있고요. 첫 문장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제약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선택지 보니까 니은 아니면 리을입니다. 그죠? 그러면 니은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적어도 니은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음에 이어지기에는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향이라고, 그죠? 어떤 치우침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리을 한번 보면 이로 인해서 얘도 앞에 거 가리키고 있네요.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가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자, 니은과 리을 비교해 봤을 때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말을 다듬고 사전을 편찬했다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물론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도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볼게요. 기억에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재의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노치를 초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이에 따라서 한자를 어디에 괄호 안에 넣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 앞에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한자를 어디 안에 괄호 안에 넣었다는 언급이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이에 따라 얘도 학교 교재도 한자를 괄호 안에 넣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니은에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문제 제기하고 이게 결론이니까 기억이 니은 뒤에 나오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디귿 보면 한글학회의 큰 사전에서는 모든 단어의 표지어는 한글로 적었고 뭐가 나옵니까? 괄호 속에 뭐 한자, 로마자 등 다른 문자를 병기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큰 사전에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했고 뭐예요? 이에 따라 뭡니까? 한자를 괄호 안에 넣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니은이 나와야 되죠. 한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전에서 이렇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서 괄호 안에 한자를 넣었다 해서 적어도 이걸 위상 안에서는 뭐 다음이 이어져야 돼요? 니은, 디귿, 기역이 이어져야 되고요. 자, 2, 3번이 다 니은, 디귿, 기역이 이어지는 구조인데 우리 보세요. 니은, 디귿, 기역이 먼저 나오고 그죠? 기역 나온 다음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리을이 그죠? 맨 앞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향 때문에 어휘 다듬고 사전 편찬 사업 추진하고 다만 이러다 보니까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게 한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큰 사전에서는 괄호 속에 한자를 넣었는데 이에 따라서 학급 교재에 그죠? 학교 교재에 한자는 괄호 속에 넣는 조치를 취했다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것의 위상이 잘 보이지 않으면요. 나머지 확실한 것의 위상을 잡으시고요. 남아있는 하나를 앞에 놓거나 뒤에 넣어서 내용상 가장 자연스러운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4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5회 쪽 조금만 더 보죠. 그죠? 5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세트 끝나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요것보다는 적게 한 200문제 정도 더 풀려고 해요. 그래서 11, 12월에 좀 문제가 탄탄해져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을 해놔야 1월 달에 좀 까다로운 문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12월 달에 문제하고 1월 달에 핵심 정리하고, 그 오답률 높은 문항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하고 이러면 벌써 우리 국가직 시험 휙 다가옵니다. 그죠? 시간 진짜 빨라. 그래요? 그러네, 진짜. 그 계산하고 있었어? 지금은 이제 고 전유성 개그맨이죠. 돌아가신 그 개그맨 분이 예전에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느냐에 대해서 나름 논리적인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살짜리에게 1년은 10분의 1이고 50살에게 1년은 50분의 1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1년이 뭐예요? 짧게 느껴진다라고 굉장히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이 느껴지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 적은 있습니다. 그죠? 개그맨들의 선생님이었었잖아요. 근데 전유성이라는 개그맨 자체가 개그가 재밌지는 않았고 그 사람이 키워낸 개그맨들이 정말 재밌죠. 그죠? 너무 하이 개그로 가시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웃는 포인트를 가끔 놓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이해력이 모자랐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5회 1번 보겠습니다. 5회 1번. 자,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일단 적절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볼게요.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해요. 그죠? 지금 한번 보면 첫 번째, 그죠? 생산량이나 소득량은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겉보기에 가장 간단할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이끌어내는데 뭐가 따른다?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 보세요. 경제학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얘 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것들은 가난한 나라보다 그죠? 그래서 통계가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특히 어떤 나라? 가난한 나라보다 뭡니까?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이 더욱 그렇다. 부유한 나라에서 소득 통계가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경제학적 개념의 측정이 어렵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들이 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행복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단의 넷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은데 행복은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복 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그만큼 어떻다?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경제학적 개념이나 가치의 영역인 행복은
측정하기 불가능하답니까? 어렵답니까? 어렵다요, 어렵다. 그러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불가능하다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만점 받기 어렵다는 게 만점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보면 일단 2번은 여기서 나오기는 해요. 그죠? 부유한 나라가 더욱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조심해야 되는 게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어야 되죠.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분명히 뭐하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요. 자, 1번과 4번은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죠? 뭐 이건 책으로 보죠. 행복 측정 연구에서 측정이 어려우면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니, 이게 측정이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에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가치 판단이니까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3문단 보시면, 그죠? 맨 마지막 문단이죠. 특히 셋째 줄에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측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걸 알아야만 실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4번도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일단 다른 선택지보다 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처리하는 게 이 문제 풀 때 중요했기 때문에 요거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속된 얘기로 하면 짜치는 선택지기는 해요. 그죠? 근데 분명히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시 부정형 문제고요. 선택지 빠르게 볼게요. 그죠? 일단은 인간의 자유를 언제 향유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37조 1항 나와 있는데 여기 인용된 헌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4번에서는 자유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3번은 좀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자유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성격과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우리 헌법에는 개별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근데 4번에서 갑자기 뭡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어긋나기는 하는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요것 때문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행여나 뒤쪽에서 자유와 방임을 가지고 이름 부여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물론 이 문제에서 이거 보고 4번 택해서 답을 맞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내용하고 이름 부여가 연결이 되는지까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보죠.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헌법 37조 1항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37조 1항의 성격, 선택지 2번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면요.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1번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1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명확하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름을 원래부터 부여할 필요도 없고 이런 성격 때문에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요. 남아있는 선택지 하나 3번도 마저 볼게요. 요거는 앞뒤 내용을 좀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그죠? 일단은 보시면 3번이 이런 거잖아요.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일단 맨 마지막 문단에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뭘 적용한다?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헌법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마지막 문단에 명시된 거 말고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라는 말이 직접 안 나와 있거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1문단의 내용과 개념적으로 연결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의 뭡니까?
열거되지 않았다는 것도 보장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헌법의 자유에는요,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자유를 제한할 때는 뭐 과잉금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13문단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4번 내용도 적절한, 거기 3번 내용도 적절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3번 내용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선택지가 있기도 하죠. 3번은 되게 허망했죠, 그죠? 지금 아침 기도, 아침 뉴스, 저녁 기도, 저녁 종합 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보세요. 그죠? 뉴스와 기도가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딱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뭘 따른다?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그래서 아침 뉴스는 교회의 시간 규범 따라서 뭡니까? 아침 기도가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가 저녁 뉴스로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는 기억 말고 딴 자리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죠?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 풀 때요. 쉽게 풀리는 건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풀리는 건 쉽게 풀고 빨리 영어하고 행정학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모든 문제를 다 까다롭고 어렵게 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공부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시험이 괜히 기세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왜 기생충 보면은 나오잖아요. 영화 기생충 보면 거기 왜 아들, 그 배우 이름 뭐더라? 잘생긴. 최우식. 얘가 그 과외하러 가서 처음에 영어 문제 풀게 하면서 그 장면 되게 많잖아요. 딱 맥짚으면서 시험은 기세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사기치는 장면에 나와서 그렇지 시험이 좀 기세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딱 문제 풀고 내 논리로 답 끌어냈으면 나중에 틀릴 수는 있겠지만 110분 안에 주저하지 말고 쫙쫙쫙 내가 택한 답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100문제 다 보기는 하거든요. 그죠? 그 영화도 벌써 오래됐네. 그죠? 그 영화 보고서 재밌다는 생각보다는 돌아서고 나서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슴에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그 영화 보면서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왜 기생충을 아직도 못 봤습니까? 뭐 못 볼 수도 있죠, 뭐. 그죠? 못 볼 수도 있죠, 뭐. 그래도 제 인생 최고의 영화는 스타워즈입니다. 네, 스타워즈가 저한테는 최고죠. 그죠? 시리즈 다 봤으니까. 1970년대 나온 그 시절부터 그 시리즈 다 봤으니까. 저 라이트 세이버도 있어요, 집에. 광선검. 물론 이제 누르면서 이렇게 레이저가 올라오진 않고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는데 누르면 불빛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방에 불 끄고 누르면 와, 그 벅참. 그리고 더 신기한 거 알려드려요. 누르면 불 들어오죠. 휘두를 때 그때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빨간색, 파란색 2개 갖고 있는데 맨날 집에서 뭔가 좀 우울할 때 혼자 불 끄고 나이트 세이브 2자로 꺼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혼자서 야 나이 50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거기 있고 제 다스베이더 저금통도 있다고 했잖아요. 다스베이더 그 I'm Your Father의 그 다스베이더 투구 저금통. 저금통 모양이 다스베이더 투구인데 그 동전 저금통인데 되게 직구해서 어렵게 구했거든요. 동전 넣으면 그 다스베이더 숨소리 나는 저금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집에서 당근에 팔려고 했는데 겨우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그 다스베이더 투구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자, 4번 볼게요, 그냥. 자, 부합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볼 때 우리가 역시 통념에 좌우되면 안 돼요. 통념에 좌우되면 안 되고 부합하는 거니까 핵심 정리하자고요. 이게 통념에 좌우되면 어떤 말이 휘둘리냐면 4번 같은 거 막 함정에 빠져요.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 2번 같은 것도 그럴싸해 보여요. 통념에 빠지면.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근데 제시문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가볼게요. 1문단의 첫째 줄에 효가 개인과 가족, 곧 1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1차적인 인간관계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셋째 줄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 그러면 효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 아니라는 거고, 게다가 충과 효를 뭐 동일시하는 것도 뭡니까? 오류. 그러면 충과 효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뭐 날려야 돼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 되고요. 충을 다해서 효를 다한다. 안 되는 거죠. 왜?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4번 확실하게 날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3문단에 가운데 나와 있는 거 말고요. 맨 마지막 문단 3문단에 하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그러면 효는 뭐의 윤리가 아니다? 복종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뭐다? 불효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왜 유교의 기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모 같은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게 뭐예요? 기본 입장이다 되는 거니까 몇 번이 되죠? 3번이죠. 그리고 2번은요. 상식으로 보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그죠? 그건 맞지 않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 조건 없는 신뢰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내용이 글 전체에서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통념이 아니라 진짜로 글에 나와 있는가 나와 있지 않은가 중심으로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의외로 대강 읽고 2번 택한 사람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왠지 맞을 것 같아서. 정말 무책임한 문제 접근 방식이죠. 언제나 텍스트, 제시문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식사하시러 보내드릴게요. 5번도 이거는 여러분들 딱 제가 말씀드리면 하실걸요. 그죠? 이거 틀리신 분들은 3번이라고 택했을 겁니다. 그죠? 틀리신 분들은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아닌감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제목이니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러면 글 전체 보시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하면서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라고 했으면서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하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역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 나와 있고 뒤에도 왠지 그런 얘기들 비슷한 거 있으니까 답이 3번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 제재가 뭐 되고 있습니까? 전환되고 있어요. 그죠? 다른 한편 그들은 뭘 믿었다? 진보를 믿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뭘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데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요. 그죠? 역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으로 도입부 한 다음에 어디로 전환해서 진보로 전환한 다음에 뭐가 자연이 진보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즉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진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연이 진보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야? 해겔은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 해겔이 이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겠네요.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뭐예요? 오해를 이룰 수 있는 길, 그리고 이제 오늘날 둘이 구별된다는 것은 알려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는요. 자연은 뭐 하는가? 진보하는가? 진화하는가? 다윈은 진보와 진화가 동일하다고 함으로써 자연이 진보한다고 한 거고, 그죠? 다만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오늘날의 진화와 진보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자연은 진보하는가 진화하는가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즉 역사의 법칙을 다루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표지로 접근했는지 보세요. 첫 번째 표지 뭐예요? 다른 한편 핵심 제재를 전환하는 표지고요. 두 번째 표지는 뭐예요? 자연이 진보한다고 보는 근거가 있었던가? 자, 항상 질문은 뭘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다? 핵심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죠? 여기서 질문이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자연은
진보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헤겔은 자연은 진화하지만 진보하지 않는다. 다인은 자연의 진화가 곧 뭐다? 진보다. 다만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가 이 글의 핵심적인 제재가 되는 겁니다. 3번과 4번을 가르는 차이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요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표지들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남은 시간들 조금 더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예. 잘 썼어요. 예. 오늘 수업 끝 아닙니다. 식사하시고 오셔야 돼요.